1944년 12월, 일본의 군국주의가 막바지로 치닫던 해, 히로시마 현에 원자폭탄이 투하된다. 전쟁은 일왕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끝이 나고, 히로시마는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이자 패전국의 상징적 공간으로 전락한다. 단계 겐조와 일본의 전후 건축은 바로 이 히로시마로부터 시작된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패전 이후 일본이 진행한 최초의 국가 건축 프로젝트였다. 일본은 평화공원을 통해 피폭으로 신음하던 히로시마를 세계 평화의 기념비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평화공원 프로젝트는 미군정 시기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피폭으로 아주 폐허가 된 도시를 세계 평화의 메카로 만든다라는 기획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당시 미국과 일본 양국의 이해에 모두 부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폭 기념관이 아니고 평화 기념관, 이렇게 평화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런 원폭을 투하한 책임에서 미국은 자유를 가질 수 있었고, 일본의 경우도 이제 전쟁의 어떤 침략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되게 이노선트한 피해자 혹은 뭐 평화를 위한 순교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꿔가는데 아주 제격이었죠. 1949년에 실시된 히로시마 평화공원 설계 공모에서 도쿄대학 조교수였던 단계 겐조의 디자인이 공모 1위를 차지한다. 그에게도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과거 자신의 군국주의 건축과 단절해 새로운 전후 건축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단계는 설계 안에서 평화공원의 동서가로축을 100m로 두고 이와 90도로 직교하는 남북 세로축에 기념공원의 주요 시설인 평화관 건물, 위령비, 원폭돔을 축선으로 배치하는 디자인을 구상한다. 그러니까 그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데, 하나는 전체 배치의 측면이 그런데요. 일단 그 자신의 특기인 어떤 강력한 축선 배치를 살려서 모든 주요 건물을 이제 남북 축상에 자리하게 합니다. 건물이 이렇게 공중다리로 연결된 그 모더니즘 구조물을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위령비, 그리고 저 끝에 원폭으로 거의 반파된 원폭 돔에 이르는 주요 구조물이 한 일직선 축에 상당히 기념비성이 강하게 위치를 하고 있고, 단계가 평화공원의 맨 꼭지점에 위치시킨 원폭돔은 히로시마 피폭으로 인해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건물이었다. 단계는 방치된 채 내버려진 이 원폭돔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이건 사실은 관람자들의 동선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건축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오면 대로를 통해서 평화기념관 건물을 이제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평화공원에 도착한 관람객들은 최신의 모더니티 건축물인 평화기념관 건물군을 가장 먼저 통과한다. 그 후 위령비가 있는 평화광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단계는 그곳에 선 관람객들이 비극의 상징인 원폭돔을 마치 액자를 보듯 바라보게 했다. 이는 전쟁이 이미 지나간 과거이자 일본을 원폭의 피해자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매우 뛰어난 연출 동선이었다. 또한 단계는 국제주의 모더니즘 양식을 공원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평화전시관 건물군에 도입하여 일본이 군국주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했음을 선언한다. 그다음에 이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이제 단계가 설계한 세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이 디자인이 이제 당시에 유행하던 그 르꼬르비지의 풍의 국제주의 모더니즘 양식을 아주 적극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티를 통해서 건물을 대지에서 들어올리고, 또 건물은 루버를 통해서 이제 인면을 구획하고 있고, 전혀 장식, 일본적인 모티브를 전격적으로 배제한 그 박스형의 모더니즘 건축이라서 이 건물을 통해서 과거의 재관 양식과
의식적으로 차별하면서 동시에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의 어떤 편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통해 과거 전쟁의 가해자에서 전쟁의 피해자로, 평화의 수호자로 얼굴을 바꾸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히로시마를 세계 평화의 성지로 도약시킨 단계는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 (1950년대에) 들어 전쟁으로 파괴됐던 관공서 건물을 본격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한 일본. 단계는 다양한 공공건물을 통해 일본 사회의 열망을 공간적으로 구현해 나간다. 그러니까 단계 gen조가 5, 60년대에 이제 다양한 관공서 건물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공공건물이 파괴되었고 또 이제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축이라든지 개축이 진행돼서 이제 50년대는 소위 관공서 붐이 전 일본에서 불게 되는데 이제 단계 gen조가 이 많은 중요한 건물들을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들을 전담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단계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가가와 현청사. 단계는 여기서 국제주의 모더니즘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일본적이면서 모던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전후 고층 관공서의 건물의 전형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예가 뭐 가가와 현청사라든지 도쿄도 청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노출 콘크리트로 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브루탈리즘 양식이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일본의 전통적인 목조 건물의 가구식 구조를 이제 콘크리트로 번안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 현대 건축가들의 중요한 그 목표가 어떻게 하면 일본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어떻게 하면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건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때 50년대의 단계가 어떤 그 초석을 놓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건축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길 바랐던 단계는 가가와 현청사 1층에 대형 세라믹 벽화를 설치한다. 가가와 현청사의 로비에는 이노쿠마 게니치로라고 그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온 이제 미술가가 타일로 된 아주 거대한 벽화를 이제 붙이게 되죠. 그 현청사라는 것이 공공공간이고 그것을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한다라는 그런 기획 속에서 일종의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예술의 힘을 빌린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신의 건물 벽면을 예술가에게 내어준 단계 gen조의 행보는 건축을 철저하게 기술공학으로 바라보던 일본 근대 건축의 계보에서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이는 전쟁이 가져온 대량 살상과 파괴, 기능주의 일변도의 모더니즘 노선에 대한 단계의 회의이기도 했다. 이런 식의 소위 예술의 종합,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이제 건축이라는 지붕하에 한데 모은다는 그런 구상은 전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기능주의에 치중했던 모더니즘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파괴적인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주의가 상실했던 어떤 건축의 상징성이라든지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 밖에 청사의 남측에 일본식 야외 정원을 꾸며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한 단계 gen조. 전시에는 건축이 귀족이라든지 천황제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 전후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 민중의 손에 어떻게 건축을 다시 돌려놓을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의 단계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나, 건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 일본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하계올림픽 개최지에 선정된다. 1964년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성공적으로 재건을 하고 어떤 경제 성장을 이뤄냈음을 일본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종의 축제로서 기획이 되었어요. 요요기 경기장을 이제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이 입지인데요. 메이지 신궁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게 전쟁 시기에는 일종의 군국주의 정부를 위한 퍼레이드, 군사 퍼레이드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군정 시기에는 미군들의 기숙사 용도로 쓰이다가 이곳이 이제 경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일본의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군국주의에서 패전, 그 번영으로 이루는 이런 궤적을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장소가 이 바로 요요기 경기장 입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쿄올림픽이 치러질 국립 요요기 경기장의 설계를 맡은 단계는 일본의 성공적 국가 재건을 드러내는 최신의 건축 공학을 구사한다. 예, 요요기 경기장은 당시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자신감을 이제 보여주듯이 아주 최첨단의 하이테크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제 케이블 서스펜션 공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다리, 교각을 지을 때 이제 쓰이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큰 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거기를 이제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대단히 유려한 그 포물선의 곡선의 그 지붕을 만들고, 내부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그 오픈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름다운 커브를 그리며 떠있는 경기장의 지붕은 과거 히로시마 평화공원과 가가와 현청사와는 다른 자유로운 표현의 건축 구조였다. 사실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대단히 비정형적인 그런 공간이 지금은 뭐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공법의 발달로 인해서 뭐 흔하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독특하면서도 이제 획기적인 것이었고, 2005년 92세를 일기로 타계한 단계를 회고하며 제자 이소자키 아라타는 그를 일본의 국가 건축가로 규정했다. 전후라는 것은 전전과 차별된 시스템, 그러니까 전이라면 혹은 전시라고 하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로 정의되는 시기잖아요. 이런 특정한 가치 공간 속에서 건축가들이 그 전후 사회의 다양한 어떤 도전들, 예를 들어 물리적인 재건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제국주의 과거, 전쟁의 트라우마와 어떻게 마주하면서 새로 출범한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건축의 방향을 모색하는가. 어느 건축가들의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전후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고, 그 시기에 단계라는 개인과 일본 그 사회가 원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일본이 근대 국가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한 단계 겐조. 오늘날 일본 사회는 자신들의 전후 건축과 단계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국제 건축계에서 일본 건축가들의 위상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츠커 수상 최다 배출국이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사실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건축계에서 일본 건축을 다루는 뭐 연구서라든지 체계적인 그런 논문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은 그 일본 건축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건축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한국 건축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큰 맹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 건축을 보는 하나의 거울로서 일본 건축을 좀 더 소개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식민 시기를 거쳐 근대로 진입한 우리 역사에서도 건축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근대 건축사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그 안에 남겨진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전후 건축을 조망하고 탐구할 때이다.